사진은 느끼고 만지고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필름에 담아낸 것은 영원히 간직되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은 당신이 모든 것을 잊은 오랜 후에도 사소한 것마저 기억해냅니다. 이 말은 추상사진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위대한 사진가 아론 시스킨드가 한 말입니다. 1903년 뉴욕의 러시아 출신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26년에 뉴욕의 대학을 졸업한 후 그곳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원래 시인이 되고자 했던 아론의 첫사랑은 음악과 시였지만 1929년에 결혼하면서 장인어른이 신혼여행의 풍경을 기록하라고 선물한 카메라로 처음 사진을 찍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아론 시스킨드는 1930년에 폴 스트랜드, 유진 스미스, 그리고 근대 사진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유진 아제를 세상에 널리 알린 미국의 여성사진가인 베러니스 에벗 등 당대 명성 있는 사진가와 영화 제작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공산주의 계열의 문화단체인 노동자 영화사진연맹, 영어로는 워커스 필름 앤 포토리그, 그리고 6년 뒤에 사진 부분이 독립되며 포토리그가 되었던 그곳에 1932년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포토리그는 1951년에 메카시즘의 표적이 되어 강제 해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시된 소셜 다큐멘터리 포토와 스트리트 포토의 영감을 받은 그는 곧 대형 카메라를 구입했고 이윽고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며 당대 포토 저널리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진가가 됩니다. 특히 그의 초창기 작품은 바우하우스 사진가인 모홀리나기와 해리 켈러한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미디어에 대한 형식적, 기술적 접근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포토리그에 참여하는 동안 시스킨드는 가장 성공적이고 잘 알려진 다큐멘터리 사진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37년에서 40년 사이에 촬영한 할렘 다큐멘터리의 사진들이 압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리즈들은 뉴욕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미지와 문화, 사회 문제, 빈곤에 관한 포괄적 분석 등 소위 포토리그 이념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에 그는 포토리그와 불화를 겪게 됩니다. 당시 그의 작품은 새롭고 추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었으며 이런 추상적 작품 시리즈를 포토리그에서 전시하였는데 많은 회원들은 자신들의 사진 철학에서 벗어난 아론의 사진에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그는 포토리그를 떠나 마크 로스코, 프란츠 클라인 등 추상표현주의의 화가들과 가까워집니다. 그는 이처럼 1941년에 포토리그를 탈퇴하며 초현실주의와 추상성을 띤 사진 작업에 몰입해 나갑니다. 이런 그의 추상 사진들은 당시의 사진계와는 달리 미술 쪽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으며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 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은 세계 사진계의 거두인 로버트 프랭크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준 화가입니다. 이렇듯 포토리그를 축으로 하는 사진계로부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론 시스킨드의 다큐멘터리 포토에서 추상적 팔레트로의 전환은 시스킨드의 지명도를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 있는 상록회관에 가면 클라인의 몇몇 대표적 작품들이 벽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품인지 모작인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추상사진으로 잘 알려진 작품 시리즈로는 1950, 60년대에 촬영한 벽이나 물체에 근접해 촬영한 작품 시리즈와 72년부터 75년까지 촬영한 절친이었던 추상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을 상기시키는 프란츠 클라인에 대한 오마주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론 시스킨드는 사진을 추상회화와 연결시킨 사진의 파이오니어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은 건물벽에 낙서나 찢겨져 나간 포스터, 칠이 벗겨진 표면이나 노면의 표식 등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물체나 사물의 표면을 흔하지 않게 클로즈업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를 프레이밍을 통해 배제함으로써 피사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감정적인 측면이나 그것이 지닌 암시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사체는 그것들이 지녔던 문맥,
즉 기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정보로부터 분리되어 또 다른 순수한 형태나 텍스처, 구성 요소로서 기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술평론가인 토마스 헤스는 아론의 사진은 조각적이고 거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한편 작고 회화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모호함이 감상자를 마치 분석자처럼 숙고하게 만든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론은 좋은 사진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기를 계속되는 긴장의 균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활력의 본질이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추진력은 일상에서 질서를 찾고 단순함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스킨드의 많은 추상사진 작품은 도시거리의 암울한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는 20세기 전통에 참여했으며 직사각형의 프레임 안을 매력적인 형태와 구성으로 훌륭하게 채웁니다. 이런 또 하나의 유명한 시리즈인 물 위로의 부양의 기쁨과 공포가 한 예입니다. 초현실주의와 추상표현주의의 걸작인 이 시리즈는 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걸쳐서 물 위 공중에 떠있는 다이버들을 찍은 사진으로 시스킨드는 그 안에 묘사된 다이버들을 매달린 조각으로 이미지 변형을 시켰습니다. 순간적으로 중력에서 해방된 듯한 사람의 형태는 추상적인 형태의 실루엣으로 바뀌어 있고 공중에 떠오르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후에 낙하라는 공포감을 사진의 감상자들 속에서도 일깨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진에 포착된 것을 통해 감상자 속에 내면화된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시스킨드가 추구했던 표현의 핵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추상표현주의 화가들, 특히 윌렘 데 쿠닝이나 프란츠 클라인 등의 영향을 받은 시스킨드는 피사체를 클로즈업하고 프레이밍에 의해 비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구상과 추상 사이에 위치한 작품들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1932년부터 35년까지 유진 스미스를 비롯한 뉴욕 다큐멘터리 사진가 단체인 포토리그에 속해 있었던 그는 피사체에 중점을 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사진을 시작한 지 10여 년 뒤인 1940년대에는 그가 주변에서 관찰한 그래픽 패턴이나 형태를 포착하며 기존의 소셜 다큐멘터리 스트리트 포토 등의 피사체에 대한 재현에서 벗어나 추상으로 눈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 여름 매사추세츠 글로스터 해안에 원시적인 돌과 암석을 촬영하던 중 시스킨드는 자신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가 헌신했던 이전의 스타일에서 180도 달라지며 자신의 관심은 자연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는 피사체를 신중하게 구성함으로써 바닷가 모래 위에 해초 줄기를 붓으로 그린 선으로 그리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을 부조 조각으로 벽에 낙서나 뜯겨진 포스터를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캔버스로 변형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스킨드는 추상적인 형태의 사진 제작을 통해 사진이 더 이상 무언가의 재현이나 기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율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그를 20세기 중반에 유행하던 추상회화와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아론 시스킨드는 그의 세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 중 한 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진 교육자로서도 큰 공헌을 남겼는데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여러 디자인 학교에서 사진을 가르쳤습니다. 블랙 마운틴 칼리지, 뉴 바우하우스였던 시카고 디자인 연구소,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이 그곳입니다. 그는 추상사진 세계의 개척자로 자리 잡았던 한편 폴 스트랜드, 엘빈 랭돈 코번, 야로슬라프 로슬러와 같은 실험적 사진 작가들이 남긴 자리를 이어받으며 사진 매체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사진이 단순히 객관적인 세계를 재현 또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사용하여 내면의 자아를 표현하고 그가 오브젝트 드라마라고 부르는 것들을 포착했습니다. 이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이름이지만 1958년에 태어나 23살 되던 해인 1981년 어린 나이에 요절하며 전설의 사진가가 된 미국의 여성 사진가 프란체스카 우드먼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공부하기 위해 명문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교수인 아론 시스킨드를 만나 사진을 배웁니다. 또한 그녀는 만 레이 등의 영향을 받았는데 폐허가 된 공간에서 자신을 피사체로 삼아 촬영한 3-4년 동안이었지만 적지 않은 양의 사진들은
1980년대 이후의 사진계의 변화를 알려주는 듯 독창성이 가득하고 예술적이고 실험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컨템포러리 포토의 대명사격인 신디 셔먼을 떠올리게 해주기도 하는데, 사진 역사의 전설로 남은 그녀의 조그마한 사진 한 장 가격이 오늘날에는 거의 5만에서 7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론 시스킨드의 발 시리즈는 1957년에 촬영된 흑백 사진인데, 이 시리즈도 일상적인 피사체를 극한까지 클로즈업하고 그 질감과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추상화와 같은 화면을 구성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직사각형의 네 모서리는 절대적 경계선입니다. 그 안에는 주체인 대상과 그것을 지켜보는 당신의 드라마만이 있을 뿐입니다. 프란츠 클라인에 대한 오마주 시리즈는 시스킨드가 72년부터 75년까지 6곳의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일련의 작품으로, 실제 프란츠 클라인의 추상화를 촬영하지 않고도 클라인의 작품 세계와 정신을 표현한 사진 시리즈로, 피사체는 원래의 맥락에서 분리되어 인화지라는 영역 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아론 시스킨드는 1991년 사망하기까지 그의 작품 세계를 확장하며 사진이 추상적인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해 나갔습니다. 그는 1930~40년대의 포토리그의 동료 사진가들과는 달리 사진의 다양하고 가능한 관점을 고려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삶의 외형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감정과 중량감을 포착할 수 있는 구성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진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과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물론 멋진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